한국 무기는 성능이 좋아도 필요 없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훨씬 힘이 센 미국, 독일이 있는데 한국 제품을 쓰면 적자만 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폴란드와 무기 계약을 했던 한국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2025년 여기 폴란드에 새 정권 소속 정부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유럽의 핀란드, 노르웨이에 의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라들은 도대체 폴란드에게 무엇을 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가 담아온 장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조약의 충격적인 현재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나토에서 군사장비 구매 및 유지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로렌조 비안키입니다. 우선 제가 있는 나토에서는 회원국들의 공동 운영 무기 체계를 직접 구매하거나 일부 회원국의 무기 공동 조달을 지원하는데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저는 인지만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약 체결 및 물자, 인도를 맡기는 부서에서 저에게 이런 업무 봉투를 줬습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국방 협력 FA50 경공격기.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그 두께였습니다. 대부분의 무기 제안서들은 기본 정보만 담은 50페이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제안서는 300페이지가 넘었어요. 저는 불필요한 세부 사항들로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한국팀은 폴란드에 대한 모든 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의 연평균 기온이 최근 10년간 상승한 점, 1월에서 3월의 겨울은 기온 상승으로 덜 추워졌고 눈 내리는 기간은 유지되었다는 점, 6월에서 8월의 여름은 더 덥고 열파 일수는 증가 가능하다는 점과 같은 지난 10년간 폴란드의 모든 기상현상의 패턴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군대의 훈련 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었죠. 게다가 러시아와 러시아의 전략 억제 강화를 위해 해상 잠수함 배치, 심지어 평균적인 폴란드 항공기 정비사가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저는 한국팀 리더와 화상통화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어요. 조심스럽고 정확한 억양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죠. 비안키 씨, 귀한 시간 내어 우리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폴란드 날씨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거죠? 박지훈 씨는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상에서 작은 금속 부품을 하나 집어들어 카메라 쪽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작은 볼트가, 그가 말했습니다. FA50 전투기의 날개를 고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잘못 만든다면 폴란드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볼트는 최악의 순간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 레지코보에 있는 이지스 요격 미사일 기지는 나토와 미국이 운영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지역 특성상 겨울철 영하 34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평균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추위죠. 또 폴란드에서 군사 전략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인 팔라스키에 주는 눈 덮인 날수가 1년간 약 90에서 110일이에요. 서리 발생 일수는 1년 365일 중 무려 110일에서 138일이죠. 한 해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눈과 수분 결빙은 수축 불량과 착륙 충격을 증가시킵니다. 서리와 결로 유도, 감지 장비 오작동도 일으키죠. 그러나 한국의 FA50 전투기에 쓰인 알루미늄 합금과 알루미늄 리튬 합금은 동체, 날개 주요 구조에 사용되어 가볍고 강하며 낮은 온도에서도 내한성이 우수합니다. 또 커버 및 안테나 부분에는 니켈 합금과 알루미늄 리튬 합금과 발수 코팅이 사용되어 외부 센서의 표면에 사용되는데 폴란드의 눈, 서리가 붙는 걸 최소화시킵니다. 또 연료 첨가제가 사용되는데 연료 내부 수분의 결빙을 방지하여 연료가 얼어버리는 걸 막죠. 그는 그 볼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냥 표준적인 품질 관리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의 기술은 다른 나라도 당연히 설계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에요, 비안키 씨, 박지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표준적인 품질 관리는 최소 요구 사항만 충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의 부품과 기술에 의존하게 될 사람을 위해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완벽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곧 있을 정부 공식 석상에서 그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저는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역사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국가 간에서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거래는 양쪽 모두가 공정한 가격으로 원하는 걸 얻을 때 성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분명히 손해를 보면서 모든 기술을 폴란드와 소비자의 니즈에 다 맞춰주는 것 같은데 지훈 씨는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에게 받은 파일을 일단 폴란드 측에도 보냈죠. 그런데 며칠 후 제 전화기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마렉 코발스키였어요. 키가 큰 폴란드 정부 관리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걱정스러웠어요. 로렌조, 문제가 생겼어. 금요일까지 바르샤바로 올 수 있나? 큰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자네가 나에게 보낸 파일에 폴란드가 발칵 뒤집혔어. 마렉이 말했습니다. 거기 와서 설명해 줄게. 3일 후, 저는 폴란드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바르샤바 공항은 분주하고 시끄러웠어요. 거기서 제 이름이 쓰인 팻말을 들고 있는 운전사가 검은색 정부 차량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렉 코발스키는 국방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렌조,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마워. 상황이 복잡해졌어. 마렉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새 정부가 한국 국방 계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와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다고 분노하고 있어. 그는 말하면서 지도의 여러 위치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독일은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믿을 만한 무기들을 제공해. PGH-2002 자주포는 나토 기준에서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하지. 일반 포탄 기준 약 30km, RAP탄을 사용하면 40에서 50km 이상까지 도달해. 심지어 차체 하부에 자동 기상 보정 센서가 설치돼 있어 습도, 기압, 온도에 따른 포탄 궤적 오차를 자동 조정하잖아. 그래서 눈이나 비가 자주 내리는 폴란드 중북부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을 유지할 수 있지. 게다가 이미 미국은 전투기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 F-35A 스텔스 전투기 기체 표면은 특수 레이더 흡수 코팅으로 처리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히 낮고. 그런데 도대체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에 그런 큰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는 거지.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서 그렇게 꼼꼼히 연구했던 한국 기술 제안서들을 꺼냈어요. 한국의 제안 조건들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비용 비교에서도 한국이 대부분의 유럽 대안들보다 유리했어요. 한국의 기술 사양은 탄탄해요. 제가 말했지만 기술 사양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야. 마렉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힘이 센가? 독일과 미국이 각각 더 센가? 관계가 이기는 거고 공급망이 이기는 거야. 큰 국제적 사건 때 파트너를 믿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야. 누가 더 믿음직스러운가? 그는 회사들의 성능과 기술이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권력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폴란드 관리들과 한국 기술팀 사이의 첫 번째 합동회의에 참석했어요. 폴란드 국방 전문가들이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정중하지만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박지훈 씨를 중심으로 그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박지훈 씨가 일어나서 폴란드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 한국 기술자 일동은 세일즈맨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로서 왔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이상이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폴란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증거였어요. 그 뒤에 이어진 발표는 18년간 나토에서 근무하며 제가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폴란드에는 FA-50GF와 FA-50PL 두 모델이 수입되는데 폴란드에게 정확히 맞춰진 전투기의 성능을 보여주었거든요. 지훈 씨는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 두 전투기는 주로 알루미늄 합금과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가볍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마하 1.5 이상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기동성도 아주 뛰어나요. 마하 1.5는 음속의 1.5배니까
대략 시속 1852km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이 정도 속도를 계산해보면 한국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 약 400km는 15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빠르기입니다. 한국이 준비한 FA50PL의 PL은 폴란드의 약자입니다. 이 모델은 FA50GF보다 훨씬 더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레이더 및 무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FA50PL은 미국의 레이시온이 개발한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를 탑재해서 이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거리와 표적 인식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전자적 간섭에도 강합니다. 또 조종사 편의성 및 생존성을 위해 헬멧 시연 디스플레이 HMD를 도입해서 조종사가 헬멧 화면만으로 목표물을 확인하고 타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중급류 시스템을 장착해서 작전 반경을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 하늘에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할 때 저는 18년간의 경험이 저를 전혀 준비시키지 못했던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폴란드에게 보여주는 진심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계약이 체결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정부는 만족해하는 것 같았고 한국 기술팀은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었죠. 나토 본부가 있는 브뤼셀로 보내는 제 보고서들은 긍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신호는 어느 날 아침에 도착한 제 업무용 메일 주소로 온 한 이메일이었어요. 그 메시지에는 기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수신자를 알 수 없었어요. 비안키 씨, 이 문서를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바르샤바 시내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서 연락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어요. 30대 정도 되는 여성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기소개도 없이 앉더니 태블릿을 제게 주었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져가지는 마세요. 모시는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폴더를 열었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독일 방산업체들과의 비밀 협상을 논의하는 폴란드 정부 공식 문서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문서들은 저를 구역질 나게 만드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폴란드 신임 정부는 한국과의 무기 구매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는 EU의 개입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유럽 방위산업 전략에서 27개 회원국에게 오는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EU 내에서 지출하라고 권고했거든요. 폴란드는 한국과 지난 2022년에 124억 달러 규모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이미 한 번 큰 계약을 했지만 폴란드는 동시에 EU에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폴란드가 이번에 한국 대신에 독일을 선택하는 행위는 쉽게 말하면 먼저 맺어진 계약보다 실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K9 자주포 시스템을 역설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모든 부품, 모든 회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연구한 다음 독일 파트너들과 함께 개량된 버전을 만들 계획이었죠. 목표는 한국 기술을 훔쳐서 한국 기술 지원에 대한 폴란드의 의존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 이해했기를 바라며 그 문서들을 2번 읽어봤어요. 하지만 실제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한 메모에는 심지어 이 작업의 일정표와 복제 작업의 예산 추정치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를 사용하는 크랍 자주포를 국산 자주포로 부르고 있었어요. K9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속주행력과 높은 안정성을 가진 차체 플랫폼이라 크랍 개발에 최적이었죠.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 한화디펜스로부터 K9 자주포의 하부 셰시를 기술 이전 방식으로 도입했어요. 즉, 폴란드가 자국산이라 부르지만 K9 없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자주포였어요. 제가 다 읽자 그녀는 조용히 태블릿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누군가는 한국인들에게 경고해야 하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녀는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커피숍을 떠났어요. 저는 거기서 1시간을 더 앉아 있으면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8년간 군사 계약을 분석해오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틀 후 마렉 코발스키가 긴급 정책 논의라고 설명한 일로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로렌조, 한국 파트너십에 대한 몇 가지 조정 사항을 논의해야 해. 그가 저를 직접 보지 않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가 설명하도록 놔뒀습니다. 정부에서 한국 공급업체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줄이는 선택지들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어. 그가 계속했어요. 파트너십을 포기하는 건 아니야. 단순히 폴란드가 기술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거지. 그 말들은 파트너로부터 도둑질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인이 할 법한 소리였어요. 그가 실제로 말한 놀라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폴란드 측의 입장은 명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하나같이 모순과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었거든요. 폴란드 정부는 한국산 무기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새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장비 도입 역시 군 현대화의 핵심이라면서 계약은 지속될 거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입을 통해 일부 계약은 현재의 안보 요구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도 말했어요. 무기 도입을 계속하겠다는 말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죠. 그 조건이란 결국 하나였어요. 금융 지원. 폴란드는 방산 계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정책 금융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수출입은행의 대출이나 보증,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없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요. 한국 정부는 민간은행을 동원해 신디케이트론 방식을 제안했지만 폴란드 측은 시중금리는 너무 높다며 공적 금융만을 원했어요. 쉽게 설명하면 한국 민간은행 여러 곳이 힘을 합쳐 한국 정부에 큰 돈을 빌려주어서 거래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건 거절하겠다는 뜻이었죠. 단 1%의 금리 차이로 수백억 원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들의 계산은 철저했어요. 폴란드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장비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낮은 금리의 대출이자 안심할 수 있는 보증이라고요. 하지만 금융 조건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K2 전차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고 요구했죠. 그들은 단순히 전차를 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전차를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던 거였어요. 문제는 이 모든 게 정치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는 전임 정부의 유산을 지우려 했고 한국과의 계약 역시 그 지워야 할 목록 중 하나처럼 취급되기도 했어요. 어떤 이들은 10월 총선 이후 서명한 계약은 무효로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총리는 또 부패가 없었다면 모든 계약은 존중할 것이라고 했죠. 이 말은 애매했어요. 계약이 살아있다는 건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건지. 그리고 며칠 뒤 폴란드 외무부는 군 현대화를 위해 계약 일부는 조정할 수 있다고 다시 말했어요. EU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유럽연합은 이제 국방 예산의 절반을 유럽 내에서 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었어요. 유럽 무기를 더 사라는 뜻이었죠. 이 조치에 따라 폴란드는 한국 무기 대신 자국산 크랩 자주포를 늘리거나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다시 들여올 수도 있었어요. EU의 전략, 여론의 압박, 내부 정치의 줄다리기 속에서 폴란드는 마치 모든 선택지를 동시에 쥐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쥐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폴란드는 계속해서 우리는 한국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그 신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조건부였어요. 정책 금융이 없으면 계약은 없다. 기술 이전이 없으면 구매도 없다. 정치적 부담이 생기면 계약은 재검토된다. 그러나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철학을 건넸고 폴란드는 그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비용과 조건만을 따지고 있었어요. 신뢰라는 건 계약서에 쓰는 문장이 아니라 입을 다문 침묵 속에서도 유지되는 마음이란 걸. 이 복잡한 현실을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폴란드는 더 큰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방향을 잃은 시선과 판단을 미루는 책임 회피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계약은 남아있지만 신뢰는 어느새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렉, 폴란드는 지금 엄연히 신뢰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나는 국가 안보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폴란드는 정치적 상황이 바뀔 때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 공급업체들에게 의존할 여유가 없어. 한국인들은 멀리 있고 유럽 안보에 대한 그들의 약속은 검증되지 않았어. 게다가 그는 제 귀를 의심하는 부탁을 했어요. 로렌조, 한국 기술 협력을 중단한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써줘. 폴란드의 결정을 평범한 비즈니스 결정처럼 들리게 만들어.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마렉, 저에게 편파적인 입장을 쓰라는 건가요? 그의 얼굴이 갑자기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내일이나 해. 내일은 폴란드의 전략적 이익을 지지하는 분석을 제공하는 거야. 국제 국방 협력의 복잡한 현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 일은 정직한 분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 파트너십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거였어요. 당신들은 몇 년간의 신중한 작업을 단기적 이익을 위해 던져버렸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폴란드에게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러자 마렉도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렌조, 넌 분석가지 외교관이 아니야. 기술적 평가를 제공하는 거지 외교 정책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고. 개인적인 감정을 직업적 책임과 분리할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마렉의 사무실을 뛰쳐나온 저는 정치적 결과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말하는 기술 보고서를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기술협력의 중단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성공적인 국방 파트너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줍니다. 장기적 관계보다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라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점점 더 고립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제협력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정책에 더 이상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즉시 사임하고 전문적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로의 재배치를 요청합니다. 보고서와 함께 사임서를 첨부해서 나토와 폴란드 정부 측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다음 날 이메일이 왔는데 폴란드 정부에게 온 게 아니었어요. 박지훈 씨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훈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국은 나토 회원이 아닌데 말이죠. 박지훈의 이메일은 짧고 놀라웠어요. 비안키 씨, 나토의 과학기술기구 STO에 일하는 제 동료가 당신의 사임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중립국인 당신의 입장이 매우 어려웠다는 걸 이해하고 한국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천에 있는 우리 시설에 비안키 씨를 초대해도 될까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과학기술기구 파트너십에 가입하여 사실상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오후 바로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지훈 씨의 초대는 제가 보호하지 못한 파트너십의 나라를 방문하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들은 신뢰가 배신당하고 평판이 손상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파트너십을 지키지 못한 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천 KAI 공장은 방위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훈 씨의 정식 사전 신청을 통해 견학 행사로 참석할 수 있었죠. 새벽 2시에 사천의 KAI는 마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 같았어요. 사천 연구소는 일반적으로 정규 근무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인데 유연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선택적으로 새벽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보안 검색대에서 저를 맞아주고 있었는데 제가 파트너십을 보호하지 못했음에도 놀랍도록 편안해 보였어요. 비안키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3일 밤낮 동안 저는 한국 국방 엔지니어들을 따라다니며 그들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켜봤습니다. 2025년 말 양산 준비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이미 군 실전 운용 중인 T-50 고등훈련기 등을 볼 수 있었죠. 새벽 3시에도 엔지니어들이 테스트를 돌리고 있었고 측정값을 확인하고 있었고 강력한 현미경으로 부품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랐던 것은 이민준이라는 품질 검사원과의 대화였어요. 이민준 씨는 작은 전자회로 기판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안정적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이었죠. 전투관리 컴퓨터로 불리는 이 회로는 비행기의 항법 시스템을 제어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결함이라도 놓친다면
조종사가 임무 중에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비행기는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을 전투로 실어 나를 거예요. 제가 검사하는 모든 연결, 제가 승인하는 모든 부품이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저는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술 사양이 인간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걸, 품질 관리가 도덕적 무게를 가진다는 걸, 신뢰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신성한 책임이라는 걸 진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폴란드 파트너십과는 제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계약보다는 신뢰로 일하기로 선택했을 때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파트너십은 실패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접근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개발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잃으셨잖아요. 기술도 도둑맞고 유럽에서의 평판도 손상됐고요. 우리는 하나의 파트너십을 잃었어요. 하지만 우리 접근 방식이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한국은 2025년 3월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K9 자주포 추가 수출 및 천무 MLRS 수출 협의를 벌였습니다. 핀란드는 2025년 4월 한국, 핀란드 12차 정책협의회에서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논의하며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 48문 수입 계약을 체결했죠. 루마니아는 2025년 3월 레드백 장갑차,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의 수출 협상도 진행했죠. 폴란드의 실패가 다른 나라들에게 성공적인 협력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줬거든요. 박지훈 씨는 한국 국방 철학이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며 취약함을 느꼈던 한국 역사에서 나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안보를 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힘든 방법으로 배웠대요. 안전을 구매할 수는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압박을 견디는 관계를 통해서만 구축할 수 있어요. 폴란드 같은 사례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국방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6개월 후 저는 나토의 브뤼셀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EU 같은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대체한 건 아니었지만 더 작은 유럽 국가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신뢰 기반 파트너십은 순진한 이상주의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닌 관계를 통한 강함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도구였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강철과 전자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 한국이 보여준 것은 종이 위의 계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신뢰를 선택한 한국 사람들이 있었고 책임을 짊어진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 철학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비상 상황에서의 전장에서 공장에서 더 뜨겁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배신당한 우리나라는 끝까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다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나라의 진짜 강함은 믿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장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또 좋은 장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장면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